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원자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원전이 주목받고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대형 원전, 그리고 차세대 원전 중에 하나라고 불리우는 소형 원전, SMR, 이렇게 크게 두 분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형 원전은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SMR 같은 이런 소형은요, 아직 상용화가 제대로 되어 있진 않지만 미국과 영국이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대형 원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원전은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APR 1400, APR 1000, APR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자체 설계하고 자체 제작하는 원전을 통칭해서 이제 APR이라고 하고요. 1000은 1GW짜리, 1400은 1.4GW, 그러니까 1400MW 용량이 이렇게 되는 원자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원자로면요, 단일 원자로 중에 굉장히 용량이 큰 편입니다. 그리고 APR 1400 같은 경우는요, 안전에서 빡빡하게 구는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안전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APR 1400의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정부 시절에 받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탈원전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원전을 축소를 하는 이런 시기에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안정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체코든 사우디든 이집트든 폴란드, 슬로베니아, 이렇게 그때 당시로는 원전을 지을 것 같은 나라들에 굉장히 세일즈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전성, 그리고 우리가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또 세일즈 포인트였지만요, 당시에 원전은 이런 원자로 기술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자력 발전소를 잘 지을 수 있는, 잘 건설할 수 있는 능력도 원전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됩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나라 원자력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UAE 바라카 원전입니다. UAE 바라카 원전은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원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UAE로부터 원전 수주를 받아서 원전을 지어준 거잖아요. 그때 UAE에서 이 정도 예산 범위 안에서 이 기간까지 꼭 지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사막 한가운데 있잖아요. 원전이라는 건요, 사막 한가운데 있지 않고요, 그냥 물류가 좋은 곳에 있어도 굉장히 제 시간 안에 짓기가 힘듭니다. 일례로 핀란드에서 원전을 지을 때 프랑스에 한번 맡긴 적이 있었거든요. 거의 건설 기간이 2배 이상 걸렸어요. 그리고 그 건설 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더 걸린 걸로 알고 있고, 예산도 2.5배 정도 더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숫자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핀란드라는 도시, 사막만큼 열악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도 이렇게 지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어졌는데, 바라카, 이런 사막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원전을 제 시간에, 그리고 그 예산 안에 건설을 한 거는 정말 굉장한 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원전 건설사를 보더라도 제 시간 안에 예산 범위 안에서 지은 역사가 없다, 거의 최초의 사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영어로 온타임 온버짓이라고 하던데, 온타임 온버짓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사막에서 이 정도로 지을 수 있는 능력이면 다른 외국에서도 충분히 온타임 온버짓으로 가능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 원전 기술력을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제 시간에 다 걷고 시험 운전까지 다 하고 지금도 현재 가동 중인데 정말 아직도 별 무리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 그때 당시에 온버짓 온타임으로만 한 것도 아니고 퀄리티까지 삼위일체가 잘 됐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현 세대의 원전에 대해서 이런 대형 원전의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소형 원전으로 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게 SMR이라고 하죠. 앞으로 차세대 원전 중에 하나인 SMR이, 미래 원전 시장은 대부분 이런 SMR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원전의 단점을 그나마 좀 커버할 수 있는 게 SMR이거든요. 자, 우리 원전의 단점을 꼽으라 그러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바로 나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원전 위험하잖아. 두 번째, 핵폐기물 어떻게 할 건데. 이 두 가지가 가장 걸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주력을 하는 이런 APR 1400 같은 경우에는 발전량도 많고
당연히 발전량이 많으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량도 많아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핵 폐기물도 당연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흔히 사용 후 핵연료라고 불리우는 쓰고 남은 핵연료, 이것도 많으니까 이것도 보관하는 것도 골치고, 그리고 규모가 더 크면 클수록 사고가 났을 때 더 크게 반대급부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원전 자체를 줄여버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나마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SMR 같이 소형화를 시키면요, 당연히 들어가는 핵연료의 양도 적을 거고, 그러면 나오는 핵폐기물도 적을 거고요. 예를 들어 무슨 누출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도 피해가 더 줄어들 수가 있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대형 원전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은 안전장치들이 이렇게 붙습니다. 물론 이게 격병도 굉장히 두껍고, 일단 뭐 사고가 나더라도 바깥으로 새 나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자로의 규모가 크면 그 방어하는 시설도 굉장히 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설의 유기적인 관계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발전소라는 게 예를 들어 요만한 원자로를 감싸기 위해서 진짜 이거 10배 되는 이만한 큰 돔 안에 넣고, 이게 만약에 사고 터지더라도 여기를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이렇게 지으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되겠죠, 안정성이라는 측면에. 근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경제적 효율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두께라든지 방어 시설을 좀 찾아내야 됩니다. 당연히 한정 없이 이런 시설들을 키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원자로의 규모가 작고 효율성이 좋은 SMR일 경우 어찌됐건 공간적인 활용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두께라든지 이런 게 대형 원전보다는 안전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핵 폐기물 자체도요, 들어가는 양 자체가 훨씬 더 적을 수 있으니까 적게 나오겠죠. 그렇다면 그런 거 처리할 때도 좋고요. 그리고 아마 SMR에서 지금 상용화가 안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뭐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뭐 상용화에 뭐 뉴스케일 같은 경우나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상용화도 좀 어느 정도 돼가고 있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어찌됐건 그 핵 연료를 사용하는 효율성을 되게 높이는 거거든요. 조금 사용하고 많은 에너지원을 뽑아낸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APR 1300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전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거기에 핵 연료를 100만큼 넣었다라고 치면 거기에 한 10%? 이 정도밖에 에너지를 못 씁니다. 근데 SMR에서 현재 연구되고 있는 과제는요, 이거를 최대한 많이 쓰는 거, 어떻게 되면 지금 대형 원전보다 좀 더 쓰고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드느냐, 뭐 이런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SMR이 차세대 원전 시장에서 상용화가 됐을 때 대형 원전보다 확실히 조금 나오겠죠, 핵폐기물이. 그렇다면 대형 원전에서 SMR로 바뀌는 순간 원자력 발전소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단점 2가지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SMR이 어느 정도 돼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MR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미국과 영국에 비해 뒤처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SMR이라는 거는 뭐 대형 원전이랑 좀 구조가 다르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SMR과 가장 비슷한 소형화가 된 걸 찾아보면 저는 항상 핵잠수함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잠수함 안에 원자로를 넣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거를 축소해서 넣는 거예요. 이거를 축소하면서 내가 원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잠수함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작용할 만큼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아무래도 SMR 시장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규모만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규모를 작게 만들고 어느 정도 작은 공간에 집어넣었을 때 안전성이라는 게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려면 확실히 원천 기술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원자력을 가장 먼저 만든 미국, 러시아,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이 정도가 원자력에 대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뭐 중국이라든지 뭐 지금 뭐 인도 뭐 이런 데들 따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데들은 어찌됐건 원천 기술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 맨하튼 프로젝트에서 아예 없는 것을 새로운 걸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맨하튼 프로젝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게 소련이고, 그리고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그대로 자신의 조국에 가서 다시 원자력을 했던 데가 영국과 프랑스. 뭐 이렇게 보면 SMR을 지금 하는 주력으로 하는 나라도 미영프가 중심입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 회사들이 조금 가축전이 좀 심한데요. SMR 같은 경우에 국제 표준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러면 미래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 그래서 뭐 SMR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SMR은 크게 2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타입인데요. 미국 타입은 미국을 대표하는 SMR 회사인 뉴스케일. 원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뉴스케일 회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SMR이라든지 여러 원전 관련 중소기업들이 이제 뉴스케일과 많이 협업을 하죠. 유럽은 보통 롤스로이스나 프랑스 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롤스로이스 SMR 같은 경우에는요, 뉴스케일과 조금 다릅니다. 뉴스케일 방식은요, SMR 자체를 하나하나를 100메가 이하로 만들어, 뭐 70메가, 80메가, 100메가 이 정도 진짜 소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 여기 한 400메가가 필요해. 그러면 100메가짜리 4개를 이렇게 직렬 연결을 해서 400메가를 공급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요. 이거는 미국이라는 특징을 좀 아셔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도 굉장히 높고요. 미국 전체가 그리드로 다 연결이 돼 있지 않잖아요. 이거는 어찌됐건 분산 전원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산 전원에 1기가씩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크기를 작게 해서 원자력의 단점을 최소화를 시키면서 부족한 거는 이거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을 시켜서 이제 공급을 하면 된다. 이런 컨셉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너지 시장, 전력 시장에서 핵심인 스마트 그리드와 분산 전원,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쪽에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여러 중소기업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롤스로이스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대형 원전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SMR, 소형 원전을 하는 겁니다. 주로 300에서 500메가 요 사이에 소형 원전을 많이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국 내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여러 원자력 발전소도 이런 SMR을 사용할 때는 그런 타입이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유럽이랑 가깝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뭐 분산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처럼 이렇게 땅덩어리가 무한대로 크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그리드가 물려져 있으면 하나에서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의 전력을 쏴주는 게 효율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지리적 상황,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전력 상황, 손배정만 상황, 이 상황에 따라서 타입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데 문제는요, 모든 에너지원, 우리가 예전에 전기차도 그렇지만 충전 방식, 국제 표준을 누가 가져가냐, 그리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풍력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게 국제 표준에 맞느냐. 그러니까 에너지는 전 세계가 비슷하게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고 한 명이 주도권을 잡으면 그거에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표준을 누가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게 저탄소 에너지냐, 어떤 게 무탄소 에너지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탄소만 안 나오면 무탄소야? 저탄소야? 그럼 만약에 저탄소면 이게 전체적인 기간에 탄소 배출이 얼마만큼 나와야지 저탄소야? 이런 걸 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야지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판단의 기준을 만드는 국제 표준을 누가 선점하는 게 지금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럼 SMR 같은 경우에도요, 뭐가 SMR인데, 뭐가 소형 원전인데, 뭐가 중형 원전인데, 이렇게 세분화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거에 따라서 어떤 표준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알력 싸움이 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방식으로 따를 건지 영국 방식으로 따를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이거를 흔히 말할 때 또 다른 한쪽의 측면에서는 뭐 알리백이냐, CF100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계속 알리백, CF100, 뉴스케일 방식, 롤스로이스 방식 이게 계속 얘기가 될 겁니다. 어떤 국제 표준을 따를 건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마 SMR이라든지 CF100, 알리백 이쪽을 선정하는데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지역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냐면 제가 꼽은 지역은 바로 중동입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저는 좀 주목을 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예전에 원자력 발전소를 대규모로 유치를 하겠다, 입찰을 내겠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한 거의 100조 원 가까이 되는 규모였거든요. 그때 당시에 SMR로 내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모든 지역에 이렇게 그리드, 그러니까 전력망, 송배전망이 다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얼마, 이쪽에 필요한 곳에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들을 좀 놔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원전보다는 이제 SMR을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겁니다.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막에 지어져 있지만 영토가 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송배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대형 원전을 가고 있고요. 바라카 1, 2, 3, 4, 5가 돼 있고 이제 5, 6, 7, 8도 곧 지어야 되고 곧 아마 입찰도 나올 거고 아마 우리나라도 거기에 또 뛰어들 거고 굉장히 좋은 기회도 될 수도 있고 이미 1, 2, 3, 4, 5기를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사우디 시장은 또 다르죠. 이건 또 SMR을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SMR에 대해서 사우디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우디가 우리 롤스로이스 방식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깔리잖아요.
많이 깔리면 그만큼의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많고, 그렇다면 표준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영국 방식으로. 그리고 뉴스케일 방식, 우리는 그렇게 100메가 이하의 작은 것들을 많이 꼽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쪽 방식으로 좀 가겠죠. 그래서 이런 원자력 박람회나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포럼이나 국제 행사에 가면요, 거의 요즘 뉴스케일 CEO, 그 다음에 롤스로이스 CEO 엄청나게 옵니다. 와서 자기네 기술을 항상 얘기하고요. 우리는 여기랑 뭐가 다르다. 우리는 뭐가 다르다. 우리 방식대로 따르면 어떤 게 좋다. 이런 세일즈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세일즈를 많이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사우디의 선택이 국제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굉장히 희비가 엇갈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SMR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그러면 상황은 좀 어떤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APR 1400 이제 안전성 입증 다 받고요. 바로 우리나라도 스마트 100이라는 SMR, 그러니까 미국식이죠. 어떻게 보면 100메가짜리 이런 소형 원전 SMR 개발에 나서는데요.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뭐 제작도 한 게 있고요. 그렇지만 상용화는 아직 하지 못했는데요. 어느 순간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좀 있고, 정권 차원에서 좀 싫어했던 측면도 좀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수출에 필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이 좀 덜 됐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시 또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SMR 그 개발이라든지 실증 비용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신청이 됐는데 아직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유럽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수천억, 미국 같은 경우 막 조 단위 이런 실증 사업 아니면 뭐 이런 개발 비용 예산을 책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늦는다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APR 1400이 안전성을 인증을 받고 이렇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을 때 우리나라도 SMR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어느 정도 좀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됐건 SMR 시장이 열릴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좀 여러 가지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예타라든지 이런데 빨리 이런 게 좀 잘 돼서 우리나라도 선도국 이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깝잖아요. 지금까지 개발해놓은 여러 기술도 있고 인력도 있는데. 그리고 SMR이랑 더불어서 차세대 원전 사용 해결료를 다시 쓸 수 있다, 아니면 발전 형태를 좀 바꿔서 해결료를 뭐 더 많이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많은데요. 차세대 원전 중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형태가 바로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입니다.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요, 소듐 냉각 고속 실증로 SFR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겁니다. 뭐 사용 후 해결료, 그러니까 핵폐기물을 다시 뭐 원료로 쓸 수 있는, 사용 후 해결료가 안 나오도록,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거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제 끝까지 뽑아 먹을 수 있게 이제 쓰는 원자로인데요. 이게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빌 게이츠가 중국에서 이걸 실증을 하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타입의 원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다 안 하고 중국에다 원래 실증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트럼프 정권 때 이게 미국과 중국이 이제 대판 빡 싸우면서 계획 자체가 철회가 됐고요. 한동안 이렇게 진척이 되지 않았는데요.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다시 SMR 이런 원전 진흥책을 내면서 테라파워의 4세대 원전이 실증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거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설 부지로는요, 와이오밍주가 선정이 됐고요. 작년부터 올해 3월 정도까지 이제 여러 날까지 해서 지역 주민들 동의도 구했고, 그 다음에 부지도 정확하게 특성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규정대로 절차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평가 사안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라파워가 들어가는 이런 와이오밍 주도 최근에 또 다른 이슈도 하나 일으켰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건데요. 러시아에서 우라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질 좋은 우라늄이.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우라늄을 쓰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쓰지 않겠다라는 거는 어디서 가져와서 쓰겠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테라파워의 4세대 원자로는 곧 실증 사업에 들어갈 거라는 게 어찌 보면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 원전 현황, 그리고 주요 국가들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고
그 정책과 우리나라를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차근차근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상식도 조금 넓히시고, 이 에너지원은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다 보면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도 나중에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께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거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댓글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시면 성실히 조사하고 취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